당신이 알아야 할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걸작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꿈, 욕망, 마법, 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예술작품의 혁명적인 힘에 매료되었다. 첫 번째 작품은 호암미로의 1925년 작품 경찰관이다. 1920년 파리로 이주한 후 호암미로는 절대 현실 또는 초현실을 만들기 위해 일상 세계를 꿈과 무의식과 결합하는 것을 옹호하는 아방가르드 예술가 및 작가 그룹을 만난다. 더 폴리스맨에서 미로는 의도하지 않았고 캔버스에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얼룩과 그래피티와 같은 획과 구불구불한 선에서 콧수염이 난 경찰관과 그의 말에 어린아이 같은 이미지를 도출한다. 두 번째 작품은 막스 에른스트의 1927년작 숲과 태양이다. 초현실주의와 관련된 가장 재능이 있고 다작의 예술가 중 한 명인 막스 에른스트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1925년부터 그는 질감이 있는 표면에 종이나 캔버스를 놓고 균일하게 문질러 예측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타주를 포함하여 그림을 만드는 수많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 숲과 태양에서 나뭇결에 의해 생성된 추상 패턴은 에른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두려움과 매혹의 원천인 숲을 연상시키는 우뚝 솟은 형태의 클러스터로 변형되었다. 세 번째 작품은 프란시스 피카비아의 1928년작 머리 풍경이다. 프란시스 피카비아의 트랜스페런시 시리즈의 주요 사례인 이 다층 사진은 20세기 초 실험 영화의 효과와 공간 왜곡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그림은 지중해 풍경 위에 적어도 4개의 얼굴이 중첩되어 다중필름 노출을 통해 본 것처럼 세계관을 제시한다. 배경과 전경이 어우러져 산 능선이 얼굴 윤곽으로 기능하고 바닷물이 2배로 변색된 피부로 나타난다. 1924년에 그는 유일한 움직임은 영원한 움직임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네 번째 작품은 이브탄가의 1928년작 무죄이다. 그의 동료장 아르프, 막스 에른스트, 호암 미로의 생체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이브탄가는 신비하고 꿈같은 환경을 채우는 유기적이고 아메바적인 모양에 대한 자신만의 표현을 개발한다. 채색된 나무 스크린은 원초적 풍경의 기이한 풍경을 묘사하며 스크린을 접으면 방이나 내부 공간을 닫을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작품은 장 아르프의 1930년작 잘 다듬어진 릴리프이다. 장 아르프는 곡선형의 유기적 형태로 만든 목부조로 세상의 사물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붙인 생태학적 추상화의 새로운 표현 형식을 개발한다. 이 시리즈의 특히 재미있는 살인 이 작업은 잘 다듬어진 부조라는 제목으로 예쁘게 색이 칠해진 손톱을 의미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작품의 첫 번째 소유자는 파리의 초현실주의 환경의 중심 인물이자 아방가르드 재본 분야의 선구적인 작업으로 유명한 예술가였다. 여섯 번째 작품은 클로드 카운의 1936년작 오브젝트이다. 클라우드 카운은 친밀한 자화상, 콜라주, 조각품을 통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 도전한다. 이 작품에서 카운은 인형의 손, 구름 모양의 나무 조각, 눈을 크게 뜨고 칠한 테니스 공과 같이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구성 요소를 조합하여 재미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일곱 번째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1938년작 고정된 시간이다. 벨기에 초현실주의 그룹의 일원인 르네 마그리트는 회화를 철학적이고 시적인 예술로 접근한다. 작품 고정된 시간에서 그는 스토브 파이프를 충전기관차로 변형하여 기차를 벽난로 통풍구에 배치하여 마치 철도 터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표현한다. 이 작품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의 놀라운 병치와 부조리한 스케일은 일상의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여덟 번째 작품은 조셉 코넬의 1940년작 무제 나비서식지이다. 약 30년 동안 조셉 코넬은 뉴욕 퀸즈에 있는 그의 집 지하실에서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일하면서 그의 박스 구조 안에 수많은 경이로운 미니어처 세계를 만들었다. 발견된 물건과 재료의 시적인 집합체인 이 매우 개인적이고 애매한 상자는 종종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연상을 촉발한다. 발견된 물건과 재료의 시적인 집합체인 이 매우 개인적이고 모호한 상자는 종종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상상을 촉발한다. 무제 나비서식지에 견고하고 대칭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은 구에게는 끈으로 매달린 종이 나비가 있어 작업을 처리할 때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 아홉 번째 마르셀 디샹의 1914년작 병선반이다. 마르셀 디샹은 전통적인 화가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1912년에 이르러 눈을 즐겁게 하는 작품을 일컫는 용어인 망망예술의 종말을 증명하기 시작한다. 그 자리에 그는 작가의 선택에 의해 예술작품으로 변형된 평범한 사물인 레디메이드를 제안했다. 1914년 프랑스 백화점에서 대량 생산된 병거리를 구입하여 처음 구현한 디샹의 병거리는 이러한 유형의 초기 작품이다. 디샹은 모자거리, 자전거 바퀴, 심지어 소변기까지 포함하여 다른 많은 일반적인 물건을 레디메이드로 변형시켰고 그의 반직권적인 발명은 후기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
10번째 작품은 수잔 뒤샹의 1918년작 깨진 곱셈이다. 작품 깨진 곱셈은 질서와 파손에 대한 시각적, 언어적 근유로 가득 차 있다. 에펠탑이 뒤집어지고 그림 표면을 위아래로 달리는 문구는 질서 감각의 뒤집힘을 강조한다. 이 문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이미지와 말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응하여 발전한 반예술 운동인 다다이즘을 수용하고 초현실주의 출현의 무대를 마련한 수잔 뒤샹과 같은 예술가들에게 적합해 보인다. 11번째 작품은 살바도르 달리의 1937년작 괴물의 발명이다. 초현실주의에 가장 널리 알려진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뒤집힌 세상의 괴물 같은 형상을 창조했으며 그의 뛰어난 기술을 통해 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합병되기 몇 달 전에 비엔나 근처에서 그려진 괴물의 발명품은 멀리 있는 위협적인 화재에서 전경의 불길한 모래시계에 이르기까지 위험의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스페인 내전에 휘말린 카탈로니아 출신의 작가는 괴물의 발명의 배경이 되는 당시 세상에 대한 불안을 표현한다. 마지막 12번째 작품 역시 살바도르 달리의 1936년작 서랍이 있는 밀로의 비너스이다. 살바도르 달리는 고대 사랑의 여신인 밀로의 비너스의 유명한 대리석 조각상을 절반 크기의 석고로 복제하여 이 의인화된 캐비닛을 만들었다. 달리가 설명했듯이 이와 같은 물건은 완전히 실제 않은 성격의 최대 유형 현실, 아이디어 및 환상과 함께 물신주의적인 방식으로 물질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였다.